칭기즈칸이 호라즘을 정벌하는 동안 서한은 칭기즈칸의 물자 지원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틈을 노려 몽골 영토를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서하의 이런 행동에 분노하게 되고 서하를 완전히 정벌하기 위해서 직접 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하를 정벌하던 도중에 칭기즈칸이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이미 60세가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칭기즈칸에게 낙마 사고는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점차 병이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와중에도 끊임없이 서하 정벌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서하의 재산까지 잡혀서 칭기즈칸 앞에 끌려와서 목숨을 구걸했지만 바로 참수해버립니다. 당시 서하의 왕은 마지막 황제 이연이었는데, 서하는 몽골군에 강력하게 저항하긴 했지만 식량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자 서하의 황제 이연은 결국 항복합니다. 병이 점점 깊어지자 칭기즈칸은 후계자 문제로 고심하게 되는데, 첫째 주치는 어머니가 메르키트족에 납치되었을 때 임신되었기 때문에 출신 문제가 있었고, 둘째 차가타이는 사사건건 그런 형을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속이 좁은 차가타이는 장군은 될 수 있어도 군주는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칭기즈칸은 오고타이와 툴루이 중 하나를 후계자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툴루이는 용맹스러운 장수였지만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칭기즈칸은 1227년 정치적 능력이 있는 오고타이를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삼남 오고타이를 제국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몽골로 귀환하던 도중에 서하 근처 육반산에서 파란만장했던 칭기즈칸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몽골의 장수들이 서하의 황제를 죽이고 서하도 멸망하게 됩니다. 좀 더 이야기해드리자면 후계자는 툴루이가 아닌 형 오고타이가 되었지만, 툴루이의 4아들 중 몽케는 4대 몽골 황제가 되고 쿠빌라이는 5대 황제가 됩니다. 특히 송나라를 정복한 쿠빌라이 칸은 중국을 거점으로 원나라를 세웁니다. 호라즘 왕국 정벌 때문에 몽골의 주력군이 대부분 호라즘 왕국으로 갔을 때 무칼리는 남아서 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1223년 장안을 공략하던 무칼리는 병으로 죽었고, 무칼리 아들이 그 지위를 계승해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부족한 병력 때문에 점령한 지역을 유지할 수는 없었고, 금나라는 반격해서 여러 지역을 수복하긴 했지만 금나라의 국력은 점차 소진되게 되었습니다. 국력이 점점 약해져 가자 금나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30년간 휴전 상태에 있던 남송을 침공해서 국력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송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 금나라는 국력만 낭비하게 되고 남송과의 사이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1227년 칭기즈칸이 죽고 2년 뒤에 오고타이 칸이 뒤를 이어 대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오고타이 칸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고타이 칸은 몽골 지도자 치고는 온화한 인물로 평가되지만 칭기즈칸의 정복 사업을 이어나갑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한 투르크인이 무슬림을 싫어해서 꿈에 칭기즈칸께서 나타나 무슬림을 다 죽이라고 명했다고 오고타이에게 말하자, 칭기즈칸께서는 몽골어밖에 하지 못하는데 너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라고 침묵시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먼저 금나라에게 화평사절을 보냈으나 금나라는 몽골 사절을 죽이는 것으로 답해왔습니다. 칭기즈칸은 죽기 전에 금나라의 성들이 단단하니 남송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해서 남쪽에서 공략하라는 말을 남깁니다. 칭기즈칸이 죽은 후의 아들들은 칭기즈칸이 말한 대로 개봉해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던 금나라를 남송과 함께 공격하려고 합니다. 한편 금나라는 국력이 완전히 기울어졌음에도 완한진화상이라는 명장이 등장했는데, 원래 완한진화상은 월권행위로 감옥에 18개월 동안 갇혀있다가 석방되어 위기의 금나라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완한진화상은 대창원에서 400명의 금나라 병사를 이끌고 8,000명의 세계 최강 몽골군을 격파했습니다. 대창원의 승리는 몽골군이 1221년 호라즘 왕국에서 벌인 파루완 전투에서
잘랄 우딘에게 패배한 이후 처음 겪는 완패였는데, 당시에는 잘랄 우딘이 대군이었고 몽골 군대는 소수였지만 이번에는 소수의 금나라의 군사가 당시 세계 최강 몽골군 8,000명을 물리친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완안진화상이 이끈 부대의 이름은 충효군이라고 하는데, 충효군은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나이만 강족, 위구르족, 거란 여진 등이 섞인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두 몽골에 대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말을 탈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병 전력이 부족했던 말기 금나라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전력이었습니다. 충효군은 비록 전투력이 강해도 성질이 거칠고 사나워 제어하기 어려운 부대였지만 완안진화상은 부대의 규율을 바로잡았습니다. 툴루이가 남송에 나타나자 완안진화상은 금나라의 마지막 정예병 20만을 이끌고 툴루이를 공격했습니다. 몇 차례 전투에서 수적인 우세에 있던 금나라군이 격렬하게 싸움 끝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툴루이가 영리하게 몽골군을 일찍 물리면서 몽골군에게 큰 피해는 입히지 못하게 됩니다. 수적 열세에 있던 툴루이는 빠르게 전력을 바꿔서 기마 민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술을 이용합니다. 일부의 병력만 완안진화상을 견제하게 하고 남은 병력은 몽골군의 기동력을 발휘해서 여러 길로 나누어 신속하게 금나라 수도 개봉을 향하도록 합니다. 한편 대칸이 된 오고타이칸은 안전하게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황하가 얼어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을 건너 남쪽으로 진군해 툴루이와 합류합니다. 한편 완안진화상은 금나라의 수도로 향한 툴루이를 쫓아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가혹한 행군을 해야만 했고, 이 행군만으로도 많은 병사를 잃게 됩니다. 피로에 지친 금나라 군대를 포위한 몽골군은 의도적으로 일부 포위망을 열어주어 금나라군이 모여들자 기습했습니다. 이때 금나라에 남은 정예병은 대부분 괴멸되었고 금나라의 수도 개봉은 결국 포위되게 됩니다. 급해진 금나라는 남송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망하고 나면 다음은 너희 송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시 남송에게 있어서 금나라는 몽골보다 더 혐오스러운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금나라 사신은 쫓겨나게 됩니다. 금나라는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틈만 나면 남송을 공격하고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마침내 그동안 금나라에게 이를 갈던 남송은 몽골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몽골군도 격파하는 명장, 맹공을 필두로 3만 명의 군대와 30만 석의 식량을 몽골군에게 제공하면서 전쟁은 금나라에게 완전히 불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금나라 마지막 황제 완안승리는 애종에게서 황제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 황제를 물려받은 지 한나절 만에 몽골군에게 잡혀 죽음으로써 비참하게 하루 황제가 되었고 1234년 금나라는 완벽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북송 시절에 거란의 요나라가 비실거리자 금나라와 함께 요나라를 끝장냈다가 그 다음에 금나라에게 북송이 망한 것처럼 남송도 몽골과 같이 금나라를 끝장내지만 그 후에 남송도 몽골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1235년에 몽골의 쿠릴타이에서 유럽 원정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칭기즈칸의 정복전쟁은 응징의 성격이었지만 오고타이 이후 정복전쟁은 말 그대로 정복과 지배의 의미가 컸습니다. 오고타이가 데칸에 올랐을 때 이미 서쪽에 진출해 있던 칭기즈칸의 큰아들 주치는 사망하고 없었고, 그 지역은 주치의 둘째 아들 바투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뒤를 이은 오고타이 칸은 1236년 조카 바투에게 병사를 주어 몽골 유럽 원정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당시에는 루스라고 불리던 러시아 여러 공국들을 정벌하게 했습니다. 사실 몽골은 1223년 러시아 공국들과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곳의 지형과 군대 등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러시아 공국들은 몽골에 침략당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적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바투는 우랄 산맥을 넘어 러시아 공국들 옆에 있던 볼가 불가르 왕국을 먼저 멸망시켰습니다. 1236년 동안에만 볼가 불가르 쿠만족 킵차쿠족을 격파한 몽골 군대는 쿠만족 킵차쿠족을 몽골군에 편입시켜버립니다.
러시아를 침공한 몽골군은 10만 명 정도의 규모로 1223년 처음 러시아 공국과 싸웠던 몽골군 2만 명의 5배에 달하는 규모에다가 몽골군의 기동력과 살상력은 엄청났습니다. 반면 러시아 공국들은 한때 키예프 대공국 아래에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독립적인 국가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러시아 침공을 크게 두 방향으로 두 번의 원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1237년 12월에 얼어붙은 볼가강을 건너 가혹한 추위로 유명한 러시아 북동부 지방으로 진격해 들어간 것이고, 두 번째는 1239년에 몽골군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러시아의 남부 지방으로 진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 시점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겨울이라는 점이 특이한데, 역사상 겨울철에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승리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이 공격 시기를 겨울로 택한 이유는 따뜻한 계절에는 시베리아의 많은 늪지와 하천으로 인해 기동력을 상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동력을 살리려 공격 시기를 일부러 겨울로 선택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동력뿐만 아니라 몽골군은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도 견뎌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몽골인들이 살았던 알타이 산맥 주변에 2000m가 넘는 고원지대는 10월부터 눈보라가 치고 4월까지는 언땅이 녹지 않았습니다. 보통 겨울의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는 영상 35도 이상 올라가는데, 몽골인들이 이런 혹독한 기후에서 성장해서 그만큼 강인했습니다. 몽골의 말 역시 종마 외에는 모두 거세에서 지구력이 강했고 언땅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도록 훈련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몽골의 말들은 수천 마리가 모여도 울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군과 말 모두 혹한의 러시아에서도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몽골이 금나라와 송나라에서 도입한 각종 화약 무기와 공성기기들은 유럽인들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몽골군은 러시아를 상당히 빠르게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몽골군은 마치 태풍처럼 러시아 영토를 휩쓸며 북부 러시아의 여러 공국들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1237년 몽골군은 먼저 라잔 공국을 공격하기 전에 라잔 공국의 왕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했으나 왕이 이를 거부하자 수도 라잔을 포위하고 5일간의 싸움 끝에 시민 전원을 학살해버립니다. 라잔 공국 공격에 대한 표현으로 저녁 무렵이 되면서 도시 안에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몽골군은 블라디미르 수주달 공국에 유리 2세가 보낸 군대를 격파한 후에 모스크바까지 파괴하자 당황한 유리 2세는 수도 블라디미르의 처자식도 버려둔 채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도망칩니다. 겨울에 몽골군은 얼어붙은 강을 빠른 속도로 건너다니며 여러 도시를 휩쓸었고 수도 블라디미르가 함락되자 유리 2세의 처자식을 비롯한 주민들을 모조리 살해합니다. 그 후 유리 2세까지 전투로 사망하자 블라디미르 수주달 공국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몽골군은 진격하여 노브고로드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얼음이 풀려버려 그 일대가 러시아 특유의 뻘수령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라스푸티차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 혹독한 겨울에 행군한 이유 중 하나였는데 정복을 하는 사이에 날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덕분에 행군이 어려워진 몽골 군대는 초원지대인 남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대부분의 도시들은 항복했고 몽골군은 초원지대를 평정하며 잠시 다시 공격하기 위한 재정비 시간을 갖게 됩니다. 1239년 충분히 쉰 몽골군은 러시아 남부 지역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우크라이나 남부의 쿠만족을 굴복시킨 다음 체르니코프와 페레이아 슬라프의 도시를 함락시켰습니다. 그 후 몽골군은 크림반도까지 함락시키면서 1240년에 루스 공국 최대의 도시 중 하나인 키예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때 루스 공국의 중심이었던 키예프는 당시 왕위 계승자들끼리 각 지방 도시를 다스리며 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키예프를 비워놨기 때문에 전쟁을 지휘할 왕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몽골군은 투석기 공격을 퍼부었고 성벽이 무너지자 며칠 동안 도시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키예프의 중심지는 평화지대였기 때문에 몽골의 기습과 침략에 아주 취약했습니다. 몽골군은 저항하는 적을 본보기로 삼아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도 스스로 성문을 열도록 만든 공포 전략이 키예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몽골군들은 정복한 도시마다 여자와 소수의 남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그 소식을 미리 상대 국가에 유포해서 겁을 먹게 했다. 그들이 러시아를 침략할 때 병사의 수는 겨우 15만 명에 불과했지만 놀라운 기동력으로 전쟁터에서 항상 수적으로 우세해 보여 엄청난 병력인 것처럼 보였다. 키예프를 점령한 건 몽골의 러시아 정벌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키예프를 함락한 후 몽골군은 칼리치아 보리니아를 휩쓸고 루스의 국경을 넘어 폴란드와 헝가리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1240년대부터 1480년까지 이렇게 점령당한 루스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자비한 약탈과 파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 시기를 타타르의 멍해라고 부릅니다. 키예프 루스의 찬란했던 문화는 그 뿌리가 뽑히고 암흑시대에 접어들게 되었고 절대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돌고 돌아 수백 년 뒤 몽골은 1922년에 탄생한 소비에트 연방의 도움 없이는 중국에서 독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고 소련 다음으로 세워진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